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전세 대출에 손을 놓고 있어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걸 맞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국토부 관계자가.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논리가 뭐냐면 수요 창출인 거예요. 전세 시장이 또 뭐 다시 뭐 역전세도 있지만 또 새로 계약하는 데들은 뭐 조금씩만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네. 시장에 이제 내가 지금 전세를 얻어야 되는 분들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세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전세 시장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은데요. 전체로 보면 안 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입주 물량이 많은데 이런 데들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임차권 등기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 전세 가격이 가서 오른다고 가정하면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없죠. 네, 상식적으로. 올려받아서 주면 네. 되니까. 그러면 임차권 등기라는 게 이제 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니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경매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제도가 올 7월 19일부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런 게 불편했어요. 적응도 안 되고 오래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역전세나 이런 분위기가 오니까 이제 이게 스터디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정보가 많이 되는 와중에 정부에서 그나마 이 임차권 등기 전세 보증금 못 받는 역으로 전세 사기 계획꾼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과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다 보니까 3월 달에 입법한 게 개정안이 시행이 돼 버렸어요. 그게 7월 19일부터 뭐냐면 예전에는 임차인이 경매 등기를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기 송달을 보냅니다. 주인한테 임차인이 이렇게 하니까 네. 아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받아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전에 뭐 헬리오슈트도 막 이랬고 주인이 안 받으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네.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인분들이 막 우체국 아저씨 오면 불 끄고 살아 없는 척하고 막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좀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바뀐 게 그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임차인이 만기가 됐는데 주인이 뭐 나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막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내면 바로 진행해요. 바로 해준다. 6개월 뒤에 경매예요. 네.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상을 해서 정부에서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을 동시에 넣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 처음에는 저도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을 상당히 비판했는데 비판 수위를 줄이게 된 이유가 아 그렇구나. 이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면 더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네. 분쟁이 더 심해지고 네. 그럼 전세 반환 보증 대출로 능력이 있는 임대인이 그건 좋은 팁이라고 생각했어요. 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달에 서울의 그 임차권 등기 숫자가 한 200개, 300개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을 넘어오면서 한 5, 600, 7, 800개 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연말 되면서 1,500 넘어가더니 뭐 그 기하급수로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 7월 달, 6월 달에 2,000개를 찍습니다. 네. 그러면은 2, 300개에서 2,000개면 10배 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네. 근데 이제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이 7월에 해가지고 8월부터 적용이 되니까 8월부터 꺾여요. 9월 이렇게 10월까지 꺾였는데 그 숫자가 1,500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4, 5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면. 전세 가격이 오른 적은 딱 이겁니다. 전세 가격이 오른 적은 딱 이겁니다. 최근 뭐 암만 늦어도 한 6, 7년 전, 7, 8년 전에 입주해서 신축에 해당되는 신축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단지 있잖아요. 대단지고 신혼부부들이 커뮤니티가 잘 돼서 선호하는 단지들은 다 찾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 전세는 전세 대출은 또 신혼부부 또 이율도 작아요.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압박 상승이 있어요. 상승 압박이 있는데 그 외에는 어때요? 신혼부부가 오래된 동네 그것보다는 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들은 손님이 줄은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는 바치 결혼
그 숫자들이 줄고 네. 있잖아요. 이런 영향들이 종합하니까 저쪽은 떨어지고 있고 이 제가 말씀드린 선호하는 지역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도에서는 올라가는 것만 내고 있고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500세대, 1000세대 기준으로 표본을 갖고 하니까 표본에 약간 오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른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우스꽝스러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강남 사고 중에 최근 얘기인데 전세 가격이 오른데 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근데 경매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까 머리 좋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좀 무슨 일이 좀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제보자가 이제 제보했는데 무슨 땡땡땡 TV에 제보했는데 저도 그걸 봤는데 이런 기발한 기법이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이제 8억에 살아요. 전세. 근데 시세가 6억 5천이 된 거예요. 6억 5천이 됐는데 주인이 돈이 없어. 아무 답이 없어요. 뭐 대책이 없어. 전세 반환 보증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잖아요. 못 돌려주니까. 네.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주인이 제안한 팁이 뭐냐. 당신이 대출을 받으세요. 더 8억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받으라 이거예요. 네. 맞춰서. 그 왜 그러니까 그러면 1억 5천을 대출을 받으면 그 1억 5천을 돈을 드릴게. 그러면 내가 전세값 낮춰진 거 막 받았잖아요. 받으면 왜 내가 대출 받았는데 네. 당신도 이자를 내가 내드리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자를 내주니 그럼 나중에 원금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갚아드리다 다 공중에 가서 서류 다 쓰고 네. 그러니까 이제 1억 5천 돌려받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돌려받고 이자도 내준대요. 일단 한시는 놓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해, 그죠? 뭐 썼어요 서로 계약서를. 만약에 요새 금리가 뭐 4%면 전세가 4% 주겠다. 근데 6% 되면 어떡하죠? 그때 가서 계약서 또 쓸 수도 없잖아요. 네. 그것까지 써요. 어. 만약에 변동금리가 어떻게 되면 그거 주겠다. 네. 이런 걸 쓰고서 그 세입자는 거기다 또 안심을 시키는 팁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 또 가입이 되니까 전세보증금이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만 그 세입자는 하게 된 거예요. 왜 1억 5천 돌려받지? 주인이 다 해주겠다 그러지. 이자도 내주고. 근데 일단 문제가 없잖아요. 네. 주인 입장은 경매 안 당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의 합의 맞은 거죠. 그러면 결론은 시세는 얼마야? 6억 5천인데 네. 8억으로 신고가 되잖아요. 뭐 그런 사례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할 때 전세 시장이 지금 뭐 폭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 이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민감한 건데 네.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했더라도 만약에 금리가 뭐 0.5면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탄 변동성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입주 물량이 서울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님도 아시지만 지금 물건이 너무 많아요. 저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신규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인근으로 퍼져가지고 좀 다우닝 효과가 좀 시작됐거든요. 그 수도권은 이제 시작일 겁니다. 이제 조금 전세 가격 조정이. 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는 전세 가격도 하락이라는 기사가 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대출이 당분간 상상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네. 댓글로 이제 네.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은 그 전세가 한번 막 급등하고 또 막 다시 막 내려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막 혼란되는데 그 영향이 전세 대출 아니냐 결국에 전세 대출 네, 네. 때문에 이게 전세가 좀 과열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확 줄어들기도 그렇죠, 하는 거 아니냐 전세 대출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세 대출이라는 저는 거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사실 뭐 다른 데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대출은 젊은이들의 꿈을 뺏어가는 천일의 칠면조 같은 암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심하면 제가 물론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도 한때는 전세 대출 레버리지의 좋은 면을 뭐 젊을 땐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쳐서 도리어 젊은이뿐이 아니라 주택 가격의 좀 버블에다가 고평가에다가 또 경제 시스템까지 좀 문제가 되는 게 되니까 제가 이건 좀 도가 지나쳐서 판단하는 것인데 그게 여야 할 것 없습니다. 똑같이 둘 다. 둘 다 뭐 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전세 대출에 손을 놓고 있어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걸 맞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국토부 관계자가.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논리가 뭐냐면 수요 창출인 거예요. 수요 창출이 돼야 건설회사가 돌고 뭐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네. 그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논리만 맞는 거지. 이쪽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어느 적정선에서 주택 가격이 나중에라도 매입할 수 있는 가이드선에서 전세 대출이 되면 정말 좋은 건데 그게 지금 오버슈팅 났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면 5억 지금 무신용 대출이잖아요. 묻지도 따지도 사실 않고. 그렇죠. 뭐. 네. 5억은 그냥 빌려주는. 네. 정부가 또 보증을 쓰잖아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라고 가정할게요. 제가 세금을 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저리로 전세 대출해주면 좋아요. 근데 약간 변동금리가 섞여 있네. 금리 오르니까 막 매기잖아요. 네. 다 고스란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 없다고 가정하면 전세가격이 이렇게 올랐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집값이 2억인데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3억을 해준대. 그러면 어느 바보가
전세가 3억인데 집을 2억에 팔겠어요. 네. 4억에 그렇죠. 팔죠. 네. 그거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그게 오버슈팅이 나니까 집값이 더 오버슈팅이 났다고 네. 봐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오는 문제도 또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나왔어요. 어떤 문제냐? 정부가 과도하게 보증을 서주고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또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돈을 내주는데 그 돈도 제가 내는 세금이네요? 화가 나잖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날 전세 대출해주고 은행을 도와주고 나쁘게 얘기하면 갭투기, 좋게 얘기하면 갭투자분들의 일부 안 좋은 분들 그분들을 막 투자 욕구를 불태워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만드니까 일종의 피라미드 폰지 형태 주택시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건 과도하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한 전세 그 친구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그 빌라촌이잖아요. 그냥 빈 땅에다 그냥 새 거 짓고 공단 있고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이거 1억짜리인데 집 짓고 건축비 계산니까 뭐 하면 1억 한 2천이면 되겠다는데 이걸 2억을 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는데 전세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일단 써야 되죠. 네. 그러면 전세 수출을 다 해줬으니까 집값은 당연히 3억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1년 일해서 1억이면 살 수 있는 집을 3억 주고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10년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전세 대출 이자의 맛을 보지만 그 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전세 대출은 어느 적정선에서 예를 들면 뭐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었어요. 목돈이 없으면 월세 비용이 크잖아요. 그럼 정부가 사다리 주출도 개념에서 보증금이 시세가 1억이면 보증금 한 3천, 월세 조금은 내 네. 부담 이렇게 하면은 상생이잖아요. 네. 안정적이고. 근데 그게 이제 오버슈팅되다 보니까 이자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기꾼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 원인은 정부가 너무 대출을 많이 해준 거구나. 전세 대출을. 여기가 답이 나왔잖아요. 네. 덜 해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네. 언젠가 터지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저는 전세 대출 폐지 운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근데 그 대신에 문제인 건 알아요. 그러면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리고 네. 살고 있던 분은 어떻게 해요. 그죠? 네. 말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당신 말은 맞는데 지금 나는 돈이 없어 전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죠.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세대출 쓰시는 분들은 6년간 유예예요. 그동안 돈을 좀 버실 수가 6년 있잖아요. 정도. 네. 네. 6년 정도면 새로 진입하는 전세대출 과도하게 네. 이런 분들이 없다 보면 약간의 시장의 안정성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6년 동안 돈을 벌고 나올 때쯤이면 시장이 그나마 저는 안정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그냥 내피셜인데 네. 생각만 있다라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은 폐지까지는 아니고 개혁 운동이 100%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시장이 되냐면은 자기가 전세를 놨어요. 갭 투자를 할 때도 10개를 했는데 맨날 전세 가격 내려야 되나 올라야 되나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감하게. 네. 병생 거예요, 진짜. 지금처럼 이런 때는 여러 개 좀 레버리지 정례 레버리지 효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미스가 났잖아요.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가 있으면 이게 펌핑이 막 오버슈팅 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에서 정상 레버리지를 활용한 정상 내재 가치를 해서 미래를 보는 이런 수준의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 시장으로 가야 이게 건전해지고 시장이 계속 다 같이 좋아지는 부동산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아까 독이라고 말씀하신 게 네. 독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긴 나쁘지 하지만 않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네.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당장은 독이라기보다는 우선은 나한테는 월세 대비 막 이득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뭐죠? 피부 같은 거 이렇게 살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독소잖아요. 네. 근데 조금 쓰니까 좋은 쪽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악 같은 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큰 해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좋은 효과 분명히 있어요. 전세 대출이. 네. 그런데 그게 너무 과다해진 게 과도하니까. 너무 많이 빌려주니까. 그렇죠. 네, 결론이 그거예요. 너무 많이 빌려주니까 80%씩 막 빌려주니까. 독이 돼서 도리어 해가 되는 상황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제가 드린 말씀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방향성은 좀 맞다고는 좀 확실히 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세만 계속 사는 뭐예요. 차라리 주택 가격이 안정돼서 월세를 살아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지금 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호로 자꾸 없어진다는데 그런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젊은 분들의 희망 세포가 좀 살아날 수 있게 기성세대들이 전세 대출은 약간은
조금 건전한 쪽으로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이드를 다시 한번 전 국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한번 토론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이제 좀 비율이라 좀 많이 낮춰가지고 네, 맞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진짜 그냥 적당히 빌려줘야지. 사실 너무 많이 네. 빌려주는 게 있어요. 아, 신용도 그럼요.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아 안 이런 보고 일도 그냥. 있잖아요. 2억짜리 집을 주는데 지점장님이 네. 대출 많이 올리면은 인사고가 올라가니까 이거 저 평가를 갖다 그냥 막 가라로 네. 3억짜리 쓰고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대출도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슈팅이 돼서 그러면 전세보증보험 못 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그 값을 따라가야 되고 그 오버슈팅 나가지고 자기 모은 돈 다 잃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하고 이런 구조는 없어야 된다 이거죠. 제발. 네. 예, 예. 결국에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사기나 네.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나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좀 원인을 좀 해결을 하면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줄어들기도 네, 하고 좋은 쪽으로 활용할 네. 수 있게 약간 가르쳐 어느 정도 약간 월세화를 하는 게 또 나은 부분도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월세가 빨리 되면 안 되죠. 또 빨리 그렇죠. 되면 너무 또 빨리 되면 갭투자하신 안 되고. 분들은 네. 이제 브레이크 현상 벌어지니까 천천히. 천천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신생아 특례 아, 이제 네네. 내년이죠. 이제 뭐 이제 며칠 이제 남지도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발표하고 이제 할 것 되죠. 같은데 네, 바로 하죠. 예산은 27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 현실적으로 누가 받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애 낳을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아니가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네. 대출 받으려고 애를 억지하는 이기가 한 반 정도 되고요. 네. 기존의 반은 마침 계획이 있던 거예요. 아, 집 살 생각은 없었어. 네. 그냥 사랑하다 보면 아기가 그렇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게 나왔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잠재 수요였지만 유효 수요가 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100% 도움이 돼요. 그리고 5년 동안은 절이니까 네. 그거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억 3천까지 소득 범위를 넓혀주잖아요.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뭐 강남에 이런 데 가격을 생각해 보면 5억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자산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계산을 진짜 잘해 놓은 곳이 뭐냐면 1억 3천인데 자산 가격이 5억이에요. 그러면 현재 1년이라고 가정하면 6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강남을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그럼 5년 10년 정도 된 대기업에 1억 3천 소득자래야 그러면 반 쓴다면 3억 모으고 그래도 8억이잖아요. 강남 진입까지는 약간 안 되고. 어려운 상태로 네. 라인을 잡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중저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저가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제 저출산 명분도 있고 네. 활성화 명분도 있고 그 부분에 타겟을 둔 것 같아요. 결론은 정부의 입장도 현재 가격이 펌핑되는 수준이 아닌 다우닝 되는 거를 막아주는 잠재 수요를 유효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판단하실 때 이거 갖고 언론이 아마 더 떠들 거예요. 펌핑되고 시장은 네. 절대 그건 믿으시면 안 되는 게 계산을 해보면요. 26조 6천억이잖아요. 뭐 말씀드렸지만 50조 작년에 올해 네. 썼던 것좀 계산을 한 반의 효과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반 정도 중에서 7만 개 공공분양 3만에다 공공임대 3만 민간 분양 1만 2세대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그 문구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신생아 특례령 중에 대충 뭐 2억 잡아도 한 15조, 18조 정도는 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떤 시장? 신규 시장, 네. 신축. 그러면 그거는 기존 주택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저렴하잖아요, 시세 대비. 그럼 얘는 시장에 영향을 덜 줄 거잖아요. 이 부분이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잘해야 20조, 한 15조 효과가 기존 시장의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작년이랑 물론 작년에도 50조 중에 뭐 대환대출이나 뭐 이런 쪽으로 빠진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중에 25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10조 정도라고 보면 그러면 한 30-40% 효과구나. 올해. 그럼 올해가 한 9개월 갔잖아요. 네. 그냥 단순 그냥 계산으로 하면 몇 달 정도. 그러면 5달 정도 가겠구나. 그 다음에는 만약에 또 이 신생아 특례론이 소진되고 나면 시장은 약간 또 없잖아요. 또 다른 상품이 뭐 고등학생도 대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모르죠. 또 머리가 좋으니까 또 기가 막힌 또 네. 대출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힘이 시장을 떠받쳐서 전고점을 뚫을 일은 없다라는 건 좀 예측이 되실 거예요. 그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하향 국면에 한번 가야 다시 올라가지 지금 여기서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예측하시고 내년 시장은 분명히 봄의 반짝이고 여름까지 갈 수는 있지만 외부 트리거가 엄단한 존재죠. 외부 트리거가 있으면 좀 빠르겠죠. 단축되고 심리가 네, 죽으니까 그렇게 시장을 보셔야지 뭐 내년에 또 기회야 이래가지고 또 갭 투자 한번 가자. 뭐 왜냐하면 한번 하셔가지고 영끌한테 하신 분들이 또 한번 배팅 들어왔는데 이번 상승이에요. 저평가된 것들. 근데 영끌 2에서 지금 털면서 빠진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상화 때 장가 뜰 때 또 저평가된 데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연말까지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좀 반짝 움직이는 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 가면 그 수요까지 소진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살 사람 다 사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 사람 웬만큼 다 샀다. 그러면 당분간 수요가 좀 부족하겠다. 공급도 부족하겠지만 3년, 2, 3년 뒤에 2, 3년 뒤에는 공급이 이미 뭐 0걸 1, 2 다 했잖아요. 그럼 수요가 누가 있어요 이제? 뭐 로또 맞은 분, 뭐 이런 분들은 가능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좀 약해지잖아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시장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는 매매도 약간 어느 정도 좀 하락세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도 뭐 약간 반짝이지만 결국엔 또 정책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서 다시 또 약간 추가적인 전세도 하락세로 좀 갈수 있을까요? 심리가 정부가 잘 컨트롤하면 천천히 가는데 잘못 컨트롤하면 지금 보면 만약에 정고점을 올라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불꽃놀이죠. 마지막 네. 제가 볼 때는 요번 저기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약간 상방 압력 됐다가 하향화로 정상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제 예측입니다. 예.